안녕하세요. 오늘 차장맨이 여러분을 꿈나라로 보내드릴 이야기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생 기억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5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아주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기록된 아이들의 전생 기억 사례만 2,000명이 넘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평생을 이 현상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짐 터커 박사는 지금도 전 세계를 누비며 전생 기억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검증 가능한 사실들만 수집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3가지의 전생 기억 사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의 추가적 소설적 가미가 없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주변 사람들이 한 증언, 그리고 이를 연구한 박사들이 남겨둔 기록을 토대로 합니다.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록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불타는 비행기의 기억. 1998년 4월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제임스 리닝건은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22달이 되던 어느 날 밤, 부모는 아들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방으로 달려간 부모가 본 것은 이불을 발로 차며 울부짖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불타요. 아기의 아주 어린 나이를 생각하며 이런 말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명확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매일 밤 반복되었고 제임스는 잠들 때마다 같은 장면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비행기가 불타. 밖으로 나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부모 브루스와 안드레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제임스야, 누가 그랬어? 그러자 아들의 대답은 그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비행기가 나를 쐈어. 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일본, 그리고 비행기를 알 수 있을까요? 제임스의 부모는 아들에게 전쟁 관련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 비행기는 콜세어였어. 부모는 콜세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콜세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이 사용했던 F-4U 전투기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나토마 베이라는 곳에서 날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 이름은 잭 라슨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타이어가 상상 터졌어. 그는 마치 실제로 경험한 사람처럼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비행기 밑에 드롭 탱크가 달려 있었어. 드롭 탱크란 전투기에 임시로 장착하는 보조 연료통을 말하는 전문 군사 용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알 리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브루스와 안드레아는 아들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들은 나토마 베이 전우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신이 왔습니다. 나토마 베이는 실제로 존재했던 호위 항공모함이었고 태평양 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토마 베이 소속 조종사 중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M. 휴스턴 주니어였습니다. 휴스턴은 1945년 3월 3일 치치시마 근처에서 임무 수행 중 일본군의 지상 포화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오전 9시 45분에 출격했고 10시에서 10시 15분 사이에 격추당했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구름이 많았지만 시야는 양호했고 북동풍이 불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동료 조종사 랄프 클라바우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휴스턴의 비행기가 해안선에서 날아온 대공포에 맞는 것을 봤다. 포탄은 비행기 앞부분을 관통했고 즉시 화염이 치솟았다. 그는 그대로 추락했다. 제임스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앞쪽에서 피격당해 불길이 기수에서 시작되는 모습, 조종사가 탈출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장면, 이것은 휴스턴의 실제 사망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작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대의 항공기 손실, 조종사 J. M. 휴스턴 주니어, 중위, 엔진 격실 근처의 피격, 낙하산 관측 안됨. 버지니아 대학교의 짐 터커 박사는 이 사례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는 나토마 베이의 기록과 잭 라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추락의 세부 사항에 대한 제임스의 진술이 모두 1차 군사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잭 라슨이라는 조종사는 휴스턴의 전우였고 전쟁에서 살아남아 제임스의 부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휴스턴의 가족을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휴스턴의 누나 엠페러는 제임스가 자신의 오빠에 대해 가족만이 알던 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임스는 어느 날 휴스턴 가족의 집에 걸린 초상화를 보고 물었습니다. 왜 모자가 없어요? 그는 항상 모자를 썼는데. 실제로 원본 초상화에서 휴스턴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또한 F-4U 콜세어 전투기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타이어 문제는 실제로 콜세어의 왼쪽 랜딩 기어에 구조적 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지식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항상 비행기에 3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불꽃을 묘사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휴스턴이 생전에 그렸던 그림의 스타일과 동일했습니다. 제임스의 악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6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더 이상 밤에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다 전한 것처럼 그의 기억은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증언과 기록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45년 3월 3일 아침 태평양의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5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한 아이의 입을 통해 다시 세상에 전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총알이 남긴 흔적.
태국의 한 농촌 마을에서 프라파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료진이 아기를 처음 봤을 때 그들은 아기의 몸에 있는 두 개의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왼쪽 가슴 중앙에는 작고 둥근 흉터가 있었고 등 뒤 같은 위치에는 더 크고 불규칙한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선천적 피부 기형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모양은 누가 봐도 총알이 관통한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입구는 작고 출구는 컸습니다. 프라파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는 부모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처음 태어난 게 아니야. 부모는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프라파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4살이 되자 그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총에 맞아 죽었어. 범인은 남자였고 나를 뒤에서 쐈어. 나는 시장 근처 길에서 죽었어. 부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파는 자신의 다른 이름이 분미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이름을 듣고 놀랐습니다. 분미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라파가 태어나기 4년에서 7년 전쯤 같은 마을 근처에서 분미라는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왼쪽 가슴을 총알이 관통했고 총알은 등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프라파의 흉터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망 장소 역시 프라파가 말한 시장 근처 길이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프라파를 만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프라파는 분미의 집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한 번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집 안 어딘가에 숨겨둔 약초 가방의 위치까지 말했습니다. 스티븐슨과 현지 조사관 솜차이 퐁패치가 분미의 집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프라파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분미의 누나를 만났을 때 더욱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 안에 구조를 와본 적도 없는데 정확히 말했어요. 심지어 우리 오빠가 숨겨두던 약초 가방 위치까지 맞췄어요. 분미의 어머니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프라파가 화를 낼 때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이 죽은 아들과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스티븐슨 박사는 프라파의 흉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전생 기억을 가진 아이들을 연구하면서 선천적 흉터와 전생의 상처가 일치하는 사례들을 수백 건 기록해왔습니다. 프라파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프라파의 가슴과 등에 있는 선천적 흉터는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알의 입구와 출구, 상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확한 위치에 있었다. 태국 현지 조사관 솜차이 퐁패치도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프라파가 설명한 시장의 모습과 남자가 총에 맞은 정확한 지점, 그리고 그가 쓰러진 방향은 경찰 보고서의 목격자 증언과 일치했다. 실제로 경찰 기록에는 분미가 저녁 무렵 시장 근처에서 총격을 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사건 보고서에는 저녁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라파는 자라면서
점점 분미의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 남은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라파가 알았던 모든 세부 사항들과 그의 흉터가 분미의 총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연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는 프라파의 사례를 통해 전생이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를 죽인 사람. 미얀마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학술 자료에서는 이 사례를 마틴 A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아이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 뒤 오른쪽에 칼자국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살이 되자 그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뒤에서 찔렸어. 칼로. 그 남자가 나를 죽였어. 부모는 아이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금 이 마을에 있어. 그리고 아이는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흘라킨이야.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흘라키는 실제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죽던 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는 화가 나서 칼을 뽑았어. 나는 도망가려다가 목을 찔렸어.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어른들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4년에서 5년 전 실제로 마을에서 한 청년이 칼에 찔려 사망한 미해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흘라킨이었습니다. 아이는 전생의 집 위치와 가족 이름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개의 색깔까지 기억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장소의 땅 모양과 주변 건물의 위치도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보니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아이가 흘라킨을 처음 봤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벌벌 떨며 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야. 바로 저 사람이 나를 죽였어. 이안 스티븐슨 박사와 에를랜더 하랄드손 박사가 공동으로 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소녀는 아무런 암시 없이 살인 용의자의 이름을 밝혔고 칼에 찔린 정확한 장소를 가리켰다. 그것은 그의 목에 있는 흉터와 일치하는 위치였다. 마을 경찰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이전에 수사관들과 생존한 목격자 한 명만이 알고 있던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기록한 사건 파일에는 사건이 해가 진 직후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났고 그날 비는 내리지 않았으며 지면은 건조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설명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이의 증언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명의 증인이 새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흘라킨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칼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을 받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망자의 가족도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사망자의 누나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이 찔린 장소를 한치도 틀리지 않았어요. 사건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알고 있었어요. 사망자의 형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오빠가 쓰던 말투로 내 방은 저기야라고 말했어요. 그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스티븐슨 박사는 이 사례를 전생 기억 발언으로 직접 용의자가 특정되고 미제 사건이 해결된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2,000건이 넘는 사례를 조사했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범죄 해결에 기여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현지 경찰의 재수사 보고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진술은 이전에 수사관들과 생존한 목격자 한 명만이 알고 있던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억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에 남은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은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어려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3가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임스 리닝건은 1945년 태평양 하늘에서 전사한 조종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라파는 총알이 관통한 흔적을 몸에 새긴 채 태어났습니다. 미얀마의 아이는 자신을 죽인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로 인해 니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40년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며 2,000건이 넘는 전생 기억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짐 터커 박사는 지금도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사례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군사 기록, 경찰 보고서, 가족의 증언, 의학적 검증까지 모든 것이 아이들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은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잠자리에 편안함을 주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비롭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며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혹시 안 자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